예, 안녕하십니까. 사교육 걱정 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진입니다. 오늘 선행학습의 유발요인 분석과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인데요. 먼저 선행학습 유발요인 먼저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선행학습의 폐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행학습 유발 요인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의 원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말씀드리고 네 번째로 들어가면 구체적인 대책 방안, 이 안에 선행교육 금지법이 들어갑니다. 그 안에 일부로서 들어가게 되고요. 다섯 번째는 선행교육 규제의 필요성. 사실 그 선행교육 금지법에서 공교육 부분은 크게 논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사교육 프로그램을 규제하는 부분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 가지 비판과 또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질문과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행학습의 유발요인 분석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둘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 및 제도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교육 시장의 마케팅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요자, 즉 학부모님들의 의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각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정책 및 제도 요인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개별학교, 그러니까 단위학교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학교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학교 시험,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말합니다.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개별학교가 속진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대학별 고사, 논술고사라든지 구술면접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개별 학교 수준의 문제고요. 정부 수준, 즉 국가 수준에 있어서는 역시 양과 난이도가 심하게 높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또 수능제도, 그리고 상대평가 내신제도에 따른 획일적인 평가의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서 느끼시는 점은 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에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거의 다 들어가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만들어내고 있는 괴물이 사실은 선행교육, 선행학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부분들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럼 각각 한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시험인데요. 저희가 서울 경기 지역 사교육 과열지구의 중학교 18개 학교에서 수학 시험지를 모두 수거해서 선생님들로 팀을 짜가지고 문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를 보시면 18개 학교 중에 14개 학교가 중학교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과정의 문제들을 출제하였습니다. 77.7%의 학교였습니다. 더군다나 더 심한 것은 중학교 1학년 시험에서도 50%의 학교가 고등학교 과정을 문제를 냈다는 얘기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하고 아내가 모두 고등학교 수학교사, 저는 였었고요. 아내는 지금 수학교사인데요. 조카가 중학교 1학년인데 문제가 너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가져왔는데 저희들이 못 풀었습니다. 너무 민망했는데 저희들이 모두 고3까지 가르치는 교사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는 개별학교의 속진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영어와 수학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두 과목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영어는 미취학 아동, 즉 유치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그 어린 나이일 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가면은 상대적으로 약간 완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반대로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급별이 올라갈수록 그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그 절정이 되는 부분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입니다. 이 두 가지를 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어 부분인데요. 영어는 우리 잘 알다시피 지금 초등학교 부분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작년 2012년도에 서울시 40개 사립초등학교의 영어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나 분석해 보았는데 그 결과가 거의 충격적이었습니다. 보시면은 1, 2학년 정상적으로 한다면 국가교육과정에서는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 당연히 총실수 1년 동안에도 시간이 없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초등학교의 평균 시간이 7시간, 주당 7시간이었고요. 1년의 시간이 255시간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평균치고요.
이제 심한 학교들을 주요 학교들을 보니까는 조금 심한 학교는 일주일에 16시간, 지금 이게 1학년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16시간, 주당 시간, 1년에 544시간을 수업을 했습니다. 이 16시간이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 교육과정을 천천히 살펴보니까 이 창의적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영어로 돌리는 건 물론 다른 교과에 있는 부분은 영어 몰입교육이라는 말로써 영어로 수업을 하는, 이게 대학 얘기가 아닙니다. 초등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국가교육과정과 비교한다면은 국가교육과정에서는 3학년 때 드디어 2시간이 개설이 됩니다. 이게 연간 시간은 지금 이거 합한 건데요. 3학년, 4학년 1년에 34주를 한다고 보시면은 2시간씩이면 68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국공립 초등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3학년 들어가서 68시간 개설되는데 사립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경우는 1학년 때 이미 500시간을 넘는 시간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국립초등학교에 우리 아이를 보냈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사교육을 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벌써 뒤처지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미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부분은 뭐냐면 이런 사립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 유치원에서 하나도 안 하고 갑자기 초등학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아이가 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영어 유치원이 아닙니다. 영유아 전문 영어 학원에서는 그것을 대비해 준다는 말로써 굉장히 많은 버금가는 시간들로 잡아서 아이들에게, 유치원 학생들에게도 또 영어과 또 과열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다음 한번 수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여러분들 경험상 우리 때도 교육과정 다 2년에 마치고 3학년 때 문제풀이하고 나는 대학 갔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정도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자율형 사립고가 나오면서부터 교육과정을 자율성을 좀 부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교육과정이 더 땡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운영 실태를 보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미 자율형 사립고에 벌써 들어가는 것이 확정된 학생들은요. 2월 달에 배치고사라는 시험을 보게 됩니다. 아직 입학 전입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나옵니다. 이미. 그러면 그거를 다 하고 오라는 뜻이죠. 시험을 보니까요. 그렇게 시작을 한 다음에 1학년 1학기에 가면은 원래 1년 동안 배워야 될 과정을 땡겨가지고 1학기 때 다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는 수학 1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은 인문계와 자연계의 공통인 과목인데요. 그것을 1학년 2학기 때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계는 2학년 1학기에 넘어가면은 2과목씩을 개설해가지고 이제 그 속도가 2학년 1학기를 벗어나지 않고 늦어도 2학년 2학기 중간에는 끝나버리는 속도 경쟁이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학년 수학을 한 학기 만에 마치는 경우들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 자율어울고에서 전체 학교 51개 학교 중에 그렇게 운영한 학교 21개 학교 41.2%였고 거기에 대비돼서 일반 고등학교는 전체 84개 학교 중에서 2학교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대학별 고사 부분입니다. 대학별 고사는 이제 특별히 논술 시험을 예를 들고 싶습니다. 논술 시험은 수시 전형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단체는 작년과 올해 2년에 걸쳐서 주요 대학들의 논술 문제를 모두 수거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13학년도에 자연계 논술 전형에서 저희가 본 것은 대학 과정에서 문제가 얼마나 나왔는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여드리면 평균적으로 말씀드린 13개 학교가 평균 40% 정도, 37.4%의 대학 과정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이 학교들은 좀 더 심각한 학교들입니다. 연세대, 고려대, 홍익대, 서강대는 모두 50% 이상의 문제를 대학 과정에서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혹시 생각하시기에 40%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논술고사의 문제가 적게는 3문제, 많게는 7문제에서 8문제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7문제라고 한다면 그 중에 3문제 정도가 대학과정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당락이 어디서 좌우될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정부 과정, 그러니까 국가 수준에서의 문제점을 조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양과 난이도가 높은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인데요. 역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수학입니다. 수학은 지금 사실은 가장 문제가 많은 과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 이과 교육 과정에서 수학이 4과목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수학원, 수학2, 적분과 통계, 기하빅터 이 4과목이 개설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4학기 만에 마쳐야 됩니다.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2학기. 자, 그렇다면은 정상적으로 한 학기에 한 과목씩을 만약에 개설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 기하 벡터가 마지막 3학년 2학기에 개설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11월 달에 수능 보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교육과정 자체가 파행을 가져오는 구조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학기에는 2과목을 개설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수학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각 과목이 5시간 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2과목을 붙이면 10시간에서 12시간을 이미 주당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1시간 수업을 하면요. 복습이 보통 3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학습 노동자도 아니고 하루에 수업을 2시간 들으면 수학만 6시간을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하지 않고는 고등학교 수학, 특히 이과 과정을 쫓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에게 공공연하게 학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너 이과 가고 싶으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 1까지는 띄어라. 이거를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빌미가 되는 부분이 바로 국가교육과정입니다. 5번째는 역시 수능제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수능제도가 변별력을 요구해서 1점이라도 더 받으려는 그런 경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진도를 뽑아버리고 선행학습 통해 빨리 진도를 뽑고 문제풀이 반복 연습해야 된다라는 그런 공식이 우리에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행학습이 유발되고 있고요. 특히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은 또 수학입니다. 2005년부터 12년까지 8년 동안에 수능 점수를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보시면요. 1등급 컷, 이 부분이 뭐냐면 언어는 평균적으로 93.25점, 100점 만점에 93.25점을 받으면 1등급 정도를 받았습니다. 보시면은 언어와 외국어가 모두 93점인데 수학이 87점과 89점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이 어렵다는 것이죠. 이것이 2등급 코스로 가면은 더 커집니다. 80점과 79점. 이 차이가 7.6점, 10.5점이 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수학이 변별력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다른 교과에 비해서 수학은 훨씬 더 학생들의 성적 차이가 크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의 도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 정보가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에 정보를 주기 때문에 수학을 놓치면 상위권 대학 갈 수 없다라는 믿음을 주게 되고요. 선행학습에 몰두하게 되는 또 한 가지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점수도요. 최근에 쉬운 수능 때문에 점수가 올라간 것일 뿐이지 실제로 수학 점수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끝으로 6번째는 이제 상대평가 내신제도에 따른 획일적인 평가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더라도 내신 시험을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미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했고 그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 되냐면은 획일적인 교사가 가르친 거에서 시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의 문제 때문에 그냥 똑같이 시험을 내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이 내신 점수가 더 잘 나오는 희귀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2번째로는 이제 정책 제도적인 요인을 빼고 사교육 시장에서 왜 선행교육이 그 상품이 그렇게 효자 상품이 되었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비용이 적게 듭니다. 만약에 이거 대비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심화 보충형 수업이라는 것이 이제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심화 보충형 그겁니다. 학교 수업을 듣고 온 학생들이 잘하는 학생들은 더 심화 문제를 풀고요. 못하는 학생들은 그것을 도와주는 보충형입니다. 좀 바람직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학생이 과정을 잘 못 쫓아갈 때 요인이 너무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학생이 물론 학교에 좋았을 수도 있지만 선수학습이 부족하여 기본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 개념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도와주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행학습은 굉장히 쉽습니다. 상위권이건 중위권이건 하위권이건 모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런 데다 딱 모아놓고요. 수업을 쫙 해버리면 다 모르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2번째로 성적 향상, 책임에서 자유롭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1년 선행교육 상품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제대로 배웠는지는 언제 확인할 수 있을까요? 11년 뒤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1년 뒤에 확인할 때 11년 전에 받은 교육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번째는 학생을 학원에 장기간 묶어두기 좋습니다. 워낙 어려운 내용들을 하다 보니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럼 얘기해줍니다. 너 또 들어야 되겠구나. 반복하자. 너는 될 때까지 하자. 계속 듣습니다. 장기간으로 묶어두는 것입니다. 4번째는 잘못된 부분인데요. 좋은 학원이면 이미지 효과를 얻습니다. 이 학원은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수학한대요. 그러면 굉장히 잘 가르치나 봐요. 라고 오해하십니다. 또는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는 학원이군요. 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대표적인 잘못된 생각입니다.
끝으로 이제 수요자의 의식입니다. 첫 번째는 방어적 차원에서의 압박감인데요. 선행학습을 반대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은 안 시켜요. 영어를 시키더라도 그냥 책만 한번 보고 흥미를 가질 정도로만 가고 초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하자마자 엄청난 내용들이 오고 숙제를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다가 여바 아이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것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부모에게 옵니다. 엄마 나만 몰라요. 그럼 부모님이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우리 아이에게 확신 있게 교육을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학교 수업을 쫓아가지 못하고 시험을 제대로 못 보고 숙제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요. 더 많이 하려고, 더 빨리 나가려고, 남들보다 더 1점이라도 받겠다라는 경쟁 심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왜곡된 정보가 있습니다. 왜곡된 정보는요. 그렇게 했더니 성공했더라. 대부분의 아이들이 많이 실패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한 한두 명의 아이들의 성공 신화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들 수 있고 불안감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 이제 종합 정리를 해보면요. 말씀드렸듯이 어떤 심리적인 요소, 방금 말씀드린 것과 이 제도적인 부분들, 이 선행학습 선호 메커니즘과 함께 만나가게 돼가지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필요 없는 아이들에게조차 많은 부분들의 선행학습 거품이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폐해는 너무나 공감되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교사가 수업을 준비를 할 때는요. 학생들이 처음 대한다라는 생각 갖고 수업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한참 수업을 하다 보면 이미 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결과를 아는 거죠. 영화의 결과를 알고 보시면 재밌으십니까? 지겹죠. 결국 이 주인공 다 살아나고 누구 죽을 거라는 거 다 알고 나면 그거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들이 대답을 막 하면요. 옆에 있던 아이들, 정상적으로 수업을 해야 될 아이들이, 학습해야 할 아이들이 그 부분에 있어 이미 옆 아이들이 다 알고 대답을 하면요. 본인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저하입니다. 자기의 사고의 수준과 인지 발달 능력을 넘어서는 공부를 하다 보니 피상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중요한 부분이 자기가 지금 해야 될 공부가 부실해집니다. 그런 학습 결손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다 보면요. 그게 언제 튀어나오냐면 고등학교 튀어납니다. 여러분이 한번 고등학교에 가서 수학 교실에 가서 한번 보시면 아십니다. 저 아이들이 선행을 수없이 했던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은 선행학습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나친 속도 경쟁입니다. 이 속도 경쟁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영어 유치원을 뛰어넘어서 사교육 대리모를 아십니까? 3살 아이들에게요. 스카이 학생들을 보낸 학부모들이 가서 교육을 시키는데 월 1,000만 원이 넘게 받습니다. 연봉 억대가 넘습니다. 이제 우리 경쟁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인가, 더 내려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태교가 또 선행학습을 위한 태교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갔다고 보여집니다. 그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10년, 11년을 뛰어넘는 선행교육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대책 수립의 원칙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정책 및 제도 개선과 동시에 사교육 시장, 수요자의 의식 요인에 대한 접근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은 동시에입니다. 왜 그러냐면 더 이상 이제는 정책과 제도 때문에 선행학습이 일어나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사교육 시장과 수요자 의식이 모두가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서 이것들이 모두 같이 연결되어 가지고 선행학습 수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적인 부분, 정책 및 제도적인 부분만을 보완한다고 해서 지금 과열되어 있는 사교육 시장이라던가 수요자의 의식을 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은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번째는 이제 반전의 계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를 먼저 선행을 하고 하다 보면 효과가 없다. 그 얘기 나오고 또 이걸 해보고 효과가 없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이런 3가지 차원에서 같이 일어나는 운동이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모든 요인을 집중해가지고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바꿔나가는 것을 함께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 시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중요한 대책 방안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6가지 요인들과 또 이제 사교육 부분, 수요자의 의식들을 함께 나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단기 대책과 장기 대책, 중장기 대책이 모두 필요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부분과 이 부분, 즉 개별 학교의 부분들과 사교육 시장의 선행교육 프로그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행교육 금지법이라는 법 제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유발 요인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함께 진행되지 않으면 선행학습에 대한 부분들은 해결이 완벽하게 될 수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각각에 대해 조금만 살펴보면요. 이 선행교육금지법에 관련된 부분, 아까 이제 공교육 부분과 사교육 부분이 되는데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공교육 부분은 사실 문제가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있는 것을 정상화시킨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사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위헌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번과 2번에 대한 부분은 가능하고요. 3번에 대한 부분이 이제 논란의 여지가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우리는 꼭 필요하다라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특목고 입시 개선 부분입니다. 이것도 역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속진형 교육과정이나 교육과정을 벗어난 시험에 대해서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뽑는 입학시험 부분에서 지금처럼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원 후 추첨 방식을 제안을 합니다. 선지원 후 추첨을 통해서 중학교에서 그렇게 내신 점수를 매길 필요가 없지.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 선지원 후 추첨 방식을 통해서 고교 서열 체제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수준 교육과정 양과 난이도는 조절되어야 합니다. 특히 수학 단계에서 많이 조절되어야 되는데 단기 과제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교육과정 자체가 파행을 이미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리는 부분은 단기 과제로서는 아까 4과목 중에서 기하 벡터 한 과목을 수능시험, 즉 이과 수능 교육 시험 범위에서 빼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3과목만을 수능 과목으로 제시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정상적으로 교육과정 운영하려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불가능한 구조거든요. 가능하게 됩니다. 최소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수학교육과정들에 대한 내용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자료집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에 대한 부분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쉬운 수능 기조를 통해서 어떤 수학이나 여러 과목들이 변별력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조금은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조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수능 시험을 도입한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자격고사로 전환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5번째는 기본적으로 획일적인 상대평가 내신 제도가 교사별 평가 부분으로 바뀌어서요. 가르치는 자가 가르친 내용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평가의 가장 기본 원리가 실행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학생들이 만약 학교 정말 자버리면은 그 교사의 수업을 듣지 않으면 그 시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렇게 해서 학원에서 아무리 선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되지 않는 구조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사교육 프로그램을 규제해야 하는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빠진다면 학교 부분을 아무리 요소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공교육이 정상화되면은 지금 자동으로 해소되는 구조가 아니라 사실 사교육기관의 그 프로그램들을 제어할 때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 최소한의 토대가 마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이 금지법을 하려고 보니까 많은 이제 사실은 의문들과 실효성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어떤 Q&A 같은 그 질문들 자료집에 12가지를 넣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6가지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선행교육을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위헌이 아닙니까는 위헌 소지 부분입니다. 특별히 학습자의 학습권을 제한하는 그 어떤 기본권의 제한 부분에서 위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불량식품 단속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교육기관의 모든 교육을 규제하자는 게 아닙니다. 사교육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요. 사교육의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문제와 폐해가 심한 선행 교육에 대해서만, 그것에 대해서만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법률로 규제하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모든 식품 중에서 불량식품의 부분은 사람들에게 위해가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규제의 공익적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바로 뭐냐면 얼마 전에 있었던 학원의 10시 영업시간 규제 부분입니다. 이 법이 처음에 제안되었을 때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고 가장 큰 비판이 뭐였냐면 학습자의 학습권을 제한한다라는 부분이었고 실제로 그 부분이 위헌 판결까지 쭉 그 위헌 판결을 이제 청원하는 분들 때문에 올라갔는데요. 이것이 합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때 합헌이 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면요. 학습자의 학습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학습자의 건강권과 공익적 목적에 맞는 규제는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학습자의 학습권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교사의 수업권이나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도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기본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교육을 없애자고 하는 어떤 사교육 탄압의 부분이 아닙니다. 사교육이 어떻게 보면은 공교육을 보완하는 어떤 정상화를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그것을 도와주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과목마다 선행교육의 기준을 정하기는 너무 어렵지 않나요? 라는 부분입니다. 자, 실제로 모든 과목을 저희는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모든 과목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 조금 더 선행교육 금지법이 잘 적용되는 과목이 있고 어려운 과목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모든 과목에서 이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어와 수학 부분입니다. 수학 선행교육의 기준을 본다면 이것은 굉장히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뭐 예전과 달라졌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고 뭐 집중일세 학년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 운영을 보시면 똑같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도 학원에서는 학기 선행, 학기는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도 아무런 뭐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학 선행 교육의 기준은 명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문제는 이제 영어 부분입니다. 영어는 사실은 진도의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에 있어서는 우리가 금지가 가능한 굉장히 분명한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스펙 자료 제출 금지입니다. 지금도 대학별고사, 대학에서 공인 외국어 성적이라던가 영어 에세이 또는 영어 인터뷰까지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교육 교육 과정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사교육이라던가 선행교육이 붙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을 금지하고요. 또 한 가지는 초등학교 3학년 교육 과정을 준수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1, 2학년과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상 영어 과목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영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이전의 학생들이 굉장히 영어 사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받는 이 부분을 선행교육의 부분으로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실제로 지금 영어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학부모님들의 어떤 수요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교육기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국가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과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어를 들면은 1, 2학년이라든가 유치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일정 시간을 제한하는 부분들을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 시수는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그것이 어떤 같이 합의된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한다면은 그 부분은 잘 운영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학원 시간 10시, 학원 시간 10시 규제가 10시라는 의미가 사실 11시가 될 수도 있고 9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시라고 한 부분들은 어떤 가장 적합하다라는 합의에 이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렇게 했을 때 일정 시간을 제한을 한다면 가장 지금 폐해가 심한 영어 유치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지만 역시 문제가 분명한 경우에 사안별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단속의 실효성이 있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일단은 단속은 교과부와 교육청의 단속 부분이 있고요. 학파라치 제도와 신고제, 이건 뭐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두 이제 가능한데 신고제를 운영한 것을 일단 기본 원칙으로 하고요. 교육과정 운영 정상위원 추진위원회 이 부분들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에 우리가 개설되는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된다면 이제 가장 많은 질문 받는 게 저희가 기준을 학교 진도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꼭 질문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앞선 거 판단할 수 있나요? 이런 거를 막 하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과도한 부분부터 하나씩 정리가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학원이 더 이상 10년 선행해야 교육 잘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부분들이나 급배를 뛰어넘는 초등학생에게 중학교육을, 중학교육, 고등학교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단속과
이것에 대한 어떤 실효성 있는 부분은 과도한 선행학습으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점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된다는 것이고, 실제로 일주일이나 2주일 걸 판단할 수 있다는 부분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실제는 선행교육이 일어나는 어떤 지금 구조와 그 경쟁, 무한속도 경쟁에서 그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판단입니다.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원 시간 규제에 있어서도 많은 논란이 됐던 게 실효성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교육청의 그 적은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학원들을 매일매일 가서 단속하느냐, 쓸데없는 법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학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난 정부에서 했던 가장 많은 정책 중에 가장 힘들었던 정책이 이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많은 실효성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도 인식을 하는 거예요. 10시는 안 되겠구나 라는 부분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도 10시 부분이 매번 단속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지켜야 할 선으로 그것이 넓은 공감대를 갖게 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많이 실효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갈 때도요, 우리가 속도를 제한하는 부분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이게 제한되는 부분이구나, 이 고속도로는 100km가 제한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인식하면서 그것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우리가 재정을 원칙으로 하고 시행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면 됩니다. 그 방안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연구하고 실효성 있게 그것들을 추진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과의 온라인 수강 급증 등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라는 것도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개인과의 성격상이요, 개인과에는 학생 한 명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할 때 이 학생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을 못하고 떨어지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10년씩 선행을 하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격상 그 학생의 맞춤이기 때문에 사실은 심화 보충형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것이 효과적인 부분이 개인과의 부분입니다. 그런 성격이 있고요. 학원 시간 규제 때도 같은 논리였습니다. 10시 학원 규제하면은 불법 사교육 개인 과외가 폭발할 것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강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춰서 학교 학년 본인 확인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부족한 거 알고 있습니다. 평아이디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온라인 성격은, 온라인 교육의 성격상 이 부분도, 이 온라인 교육은요, 강의를 다운받아서 PMP를 보고 수업을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할 때요, 저희 학생들을 보면은 이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효과를 보는 학생들은 굉장히 적은 수고, 그 내용들이 선행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보다가 잘 이해 안 가면 다 졸아버립니다. 아이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 교육의 성격상 그렇게 심한 선행학습 부분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땐 좀 과장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존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늘어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선행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득과 그것을 옮겨왔을 때 나라는 실 부분을 비교했을 때에는 절대 이 부분이 선행교육 금지법을 막는 부분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제도적인 요인을 해결하여서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없앤다라고 한다면은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육과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저희가 고등학교 선택형 교육과정은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구용수 과목에서 집중이수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부가 작년에 3,221개 학교를 조사했는데요. 실제로 국어 100%, 영어 수학 99.9% 학교가 집중이수제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2012년 7월 9일자로 인해서 예체능 과목을 뺨으로 인해서 이미 10개에서 11개의 과목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인 폐지 부분이고요. 학령고는 더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학렬 뛰어넘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게 된다고 한다면 이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시된 학교는 거의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